안녕하십니까. 오늘 24일입니다. 어제 23일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안 수정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목동에 있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외국 시민 여러분이 5일이 넘도록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태블릿 PC 조작 혐의 이 심의 요청한 거 심의를 해달라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심의 요청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거나 수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화면 조작에 대해서 그걸 심의해달라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심의를 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3일 변희재 씨 전하는 말로는 심의팀장이 빠른 시일 내에 심의에 올리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징계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것도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어느 부분 하나 없이 정상 작동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총편 심사 같은 것도 어떻게 될지 그 정도로 여러분은 생각해 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청 앞에 탄기국에서 텐트를 세웠어요. 탄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태극기 집회 주최 측입니다. 기왕 설치한 거 분향소도 설치하는 게 좋겠네요. 순국 선열에 대한 분향소 저 6.25로부터 천안함, 영평해전 많이 있죠. 나라 지키고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들 이 배를 모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런데 시청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모든 천막을 그대로 놔둘 것 같습니까? 텐트를? 아니면 저 강화물의 세월호 텐트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탄기국 거까지 다 뜯어내버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탄기국에서 설치한 텐트만 홀랑 뜯어낼 것 같습니까? 그리고 1월 26일 저 대구 동성로에 있는 대구 백화점 앞 오후 2시인가 봅니다. 태극기 집회가 있는가 봅니다. 26일이요. 이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반인들이 보니까 뉴스 방송만 봐서 그런지 태극기 집회가 촛불 시위를 이제는 능가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도 자체가 아주 명확하게 보도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보고 체크해보지 않는 분은 모두 아마 그 정도로 이해할 거예요. 그저 비슷하거나 태극기 집회가 조금 인원이 더 많아졌지 않냐 이 정도로. 제가 여기서 권해본다면은 헌법재판관님들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여타 이 국가 주요 책임 공무원 장관에서부터 모든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보고 싶다면 양쪽을 직접 지금 가서 방문해 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설 지나서 설 전에는 어느 쪽은 안 한다니까 설 지나서 직접 6시 7시 이 시간대에 양쪽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어디가 어느 정도 많이 오고 하는가 비교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과연 1배 정도 아니면 2배 정도인지 아니면 10배, 20배, 30배 차이가 나는지 어느 쪽이 많은지 가서 직접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언론 보도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생생하게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아니 일반인들도 저 밖에서 길가에서 한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근데 볼 때 요점이 양쪽에서 도대체 뭘 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태극기 집회는 어떤 걸 주장하고 또 촛불 집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어디가 열렬하게 민의를 드러내고 열성적인지 그렇지 않는 곳이 어딘지 볼 필요 있고 또 밀집도도 볼 필요 있습니다. 밀집도.
평당 3명씩 서 있는 곳과 평당 밀집해 가지고 12명이 서 있는 곳과는 차이 나죠. 4배 차이 납니다. 같은 면적에도 4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고 열기도 한번 보고 내용도 한번 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참석자들이 어떤 계층이 참석하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곳곳에 여러 단체 더구나 각 계층이 참여하면 그게 민의지 일부분 어떤 계층만 참여하면 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대도 볼 필요가 있어요. 저 나이 든 세대부터 아랫세대까지 어디가 참석하는지 이런 세대도 볼 필요 있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참석하는가 이런 것도 볼 필요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느 쪽이 민의가 있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종 보도에 그런 거 나오지요. 친박 집회다, 박사모 집회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지금 친박 집회, 박사모 집회 명칭 붙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참석자들 박사모 회원 몇 명 안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듣고 계신 분들 박사모 회원 몇 분이나 됩니까? 카페에도 7만 조금 넘어요, 가입자가. 그럼 거기 실제로 움직이는 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뻔한 거잖아요? 카페 수십만, 백만 돼도 움직이는 게 수십만, 백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보다 몇 배를 더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친박이다, 이렇게 뭐 그것은 국민 민의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폄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씨입니다. 이분이 25일까지 탄핵소추안을 제작성 제출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동기를 보니까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상 어느 부분을 훼손한 것인지 명백히 해달라고 헌재에서 요청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가해서 정리해달라, 일종 보정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보도로 볼 때는 법률 8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이 소추안 가결에 그 중에서 죄명을 뺀다는 거죠. 죄명을 빼고 그건 행사재판에서 다투기로 하고 지금 헌법재판에서는 박 대통령 헌법 위반 사항만 가지고 다투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빨리 심리가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다투려 하는데 문제는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모두 그런 모든 구체적인 걸 다 살펴보고 그래서 가결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제명을 빼버린다 뭘 뺀다 하면은 그때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뺀 것을 국회의원이 보고서 찍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가 많다는 거죠. 지금 헌재에서 요청한 거는 그거 빼고 헌법 위반 그것만 가지고 심판하도록 꾸며라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저 헌재에서 조금 헌법 위반 어느 부분 그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걸 좀 수정해라 이렇게 보정을 하라 그랬으면은 그것까지는 추가 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를 빼버리고 뭐를 넣고 하는 거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수정도 심각하게 하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죠. 이제 이렇게 봐지는데 이건 이제 법에 대해서 잘 아신 분들은 분야고 또 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봅니다. 만약 이렇게 소추안을 어느 부분을 빼고 보정해서 이렇게 제작성하면은 그것을 재의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추가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블랙리스트 뭐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 했다. 물론 그것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 해가지고 지금 특검을 피의사실 공포죄로 그리고 또 그걸 보도한 언론 기자를 지금 고소한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죠.
그런데 그 부분도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국회 재의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글쎄요. 이거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를 한다. 어떤 사안을 재판 도중에 추가한다. 이런 것이 또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그것도 재의결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권성동 위원장은 또 그렇게 해석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학의 블랙리스트 혐의도 박 대통령 탄핵사의 추가 뜻을 밝혔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초사실이 동일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넣었던 참고사항은 어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것을 아마 탄핵 사유 아니면 참고사항으로라도 넣고 싶은가 본데요. 어찌됐든 추가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는 그걸 거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나 참고사항으로 넣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관찰해 볼 사항이 뭐냐?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소치 측에서 이렇게 재작성되는 것을 인정하고 심의를 계속하느냐 아니면은 거부하느냐 이걸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부하느냐 심의를 계속하느냐 이게 중요 사항입니다. 이거. 그리고 23일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39명을 증인 채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6명만 받아들였어요. 앞으로 봐서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2월 중순까지는 변론이 이제 계속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부족하다 해가지고 증인 채택이 더 이루어지면 계속 미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현재 39명 중 6명만 채택됐습니다. 6명만. 그게 여기서 또 초점이 과연 증인 채택을 추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좀 관찰 대상이고 25일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이 제출하는 그것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대 사안이 됩니다. 헌재에서 헌법 위반사항 좀 명확히 해달라 이 부분만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뺀다든지 다른 무엇을 집어넣는다든지 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심의를 진행하느냐 그거는 안 된다 하는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현재 진행이 만약 그런 것이 다 인정되고 간다면은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건 인용이겠다. 아니겠다 이거.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조언을 드린다면 탄기국에서는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토요일날 대대적으로 하는 거 인원이 더 늘어가도록 2배 정도 늘도록 그렇게 늘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화급하고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결정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이나 화요일 변론이 있을 때 정말 대대적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요. 뭐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든 헌법재판관 집 앞에서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이런 문제는 인정하면 안 된다. 저런 문제는 인정해 주라. 졸속하게 하지 말라. 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민의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뭐 탄핵 기각, 탄핵 무효 이렇게만 외칠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대표들이 가서 전달할 수도 있고 수많은 시대들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이런 방법도 있죠. 물론 국회도 하급해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헌법재판소는 너무 그쪽이 급한 곳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지. 아무래도 빨리 탄핵 인용을 끝내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려고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은 주로 어디에 압력을 넣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압력에 인간은 누구도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누구라도 아무리 강심장 가지고 있어도 그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정의 여파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강하게 주장하는 게 맞냐 이것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것도 주장이 명확해야 되죠. 당연히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다. 이런 것을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문제는 이 정도 해놓고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한 언론과 특검 관계자를 좀 전에 언급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청와대에서 허위 보도에 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허위 보도에 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에서 가지가지 보도가 나왔는데 각 신문사 방송에서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오보도 더 나올 수 있고 또 검증이 안 되고 근거가 좀 야간데도 막 보도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허위 보도가 되기 쉽죠.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어떤 목표가 딱 정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싸움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도가 이제 공정성이 사라져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보도가 공정성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보도한 사람의 취재자의 감정이 섞이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허위 날조를 할 수도 있게 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그런데 이게 걸러지지 않고 분위기가 계속 나가도 어떤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분위기가 판이 강하게 파워가 몰리게 돼버리면은 그냥 어떤 죄의식이 없이 그냥 보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그런 보도가 나가게 되면은 다른 언론기관에서 견제도 하고 오보다 하기도 하고 반론도 펴기도 하는데 이번에 두세 달은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니었죠? 그렇게 되면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걸러지지 않으면은 보도의 성기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론기관에서도 자성하고 좀 더 자중하고 정말 근거 있고 팩트가 분명한 것을 보도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이 소중하고 또 강력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정한 보도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걸 믿고 정보를 습득해 주기 때문에 언론이 힘이 있고 필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보가 계속되거나 무리한 보도가 계속 깔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서게 되죠. 한동안은 거기에 취해서 그걸 믿겠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 본능이 작동해요. 이거 아닌가 보다. 위기감 이런 것이 작동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불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언론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언론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아무 힘도 없는 게 언론입니다. 그저 종이에 불과해요. 신문도. 그렇죠? 결국은 정말 공정하고 무게 있는 보도를 하지 않으면은 언론기관 스스로 쓰러져 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뒤에는. 왜냐? 그럼 국민은 정보를 다른 데서 구할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럼 몰리는 곳에는 다시 시장이 형성됩니다. 거기에 공급하는 또 정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기존 언론은 누가 상대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반드시 이 어떤 결과는 돌고 돕니다. 그리고 판은 강력하게 어느 판으로 파워가 몰려가지고 진행되지만은 그 판이 계속 그렇게는 안 돼요. 반드시 또 뒤집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집어졌을 때는 사소한 보도도 다 범죄로 심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성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대통령에 대한 보도는 그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생겨요. 개인의 문제면 단순하게 명예훼손 아니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렇게 그렇게 되겠지만은 대통령 직위하고 연관이 될 때는 자칫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국가 이익을 불러일으키면 그 범죄에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정권하고 관계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추궁이 따를 수 있어요. 이 판이 뒤집히면은
거기에 연루되는 게 되는 거예요. 판이 뒤집히지 않고 이대로 가면 그렇지 않겠지만 판이 뒤집히면은 조사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걸리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중하고 이 언론이 자칫하면 국가 이익이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이런 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바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남과 북이 얼마나 심각한 대립 상태에 들어갑니까? 자칫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 또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는 국가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생존에 관한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기반이 무너지냐, 생존을 할 수 있냐 이 차원 아닙니까? 이해관계야 그 안에서 조그만 것이고. 그래서 이해관계보다도 더 큰 걸 지금 봐야 될 때가 됐지 않냐? 이거는 언론기관뿐만 아니고 뭐 국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전부 그렇다고 봐요. 눈앞에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혜롭고 모든 이치를 살필 수 있는 분들이 먼저 자각해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위기가 생기면 제일 차고로 무너진 게 어디입니까? 군대,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 공무원, 언론, 국회 모든 기득권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남과 북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히려 지금 전부 애국시민운동에 참여를 해야 돼요. 태극기 집회도 참여하고 이 지경 돼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잘 살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헌법과 법, 룰 이런 건 정말 공정하게 언제나 집행돼야지 나라가 안정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것은 그 속에서 선순환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국민들이 때로는 이 정권, 때로는 저 정권 이렇게 선순환으로 선택하는 거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민주국가에서. 그러나 힘이 있다고 해서 헌법을 능멸하려 한다든지 법을 능멸하려 한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억울한 이런 집단이 생겨나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은 정권은 유한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보복을 낳게 되죠. 보복의 보복을. 그래서 절대적으로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닐 때는 정말 국민들은 우려해야 됩니다. 그 피해는 전부 국민 각자에게 돌아가거든요. 국민 각자에게. 그리고 그 판이 뒤집힐 때는 그렇게 또 강경하게 자기 세력을 이끌고 간 그 자리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행여 밥상 다 받아놨으니까 그냥 먹어버리자 밀고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정하게 하고 밥상을 받아야 그래도 안전하니까. 자칫하면 다 받아놓은 밥상이 무너지고 상다리까지 부러진 일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권과 정권 문제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 틀 안에서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그 분열이 국가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하면은 이건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간에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먼저 국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자기가 처한 위치가 어디라도 어디에 처해 있든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그래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중국하고 동맹을 맺고 중국을 판에 깔고 바탕을 하고 미국을 뭐 친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그럼 북한하고도 친하겠죠?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굳건하게 바탕으로 삼고 중국하고도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동맹이고 바탕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미국을 선택한다면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면서 바탕을 삼으려 하는 정치인은 멀리해야 됩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후회하기 전에.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라도
어떤 정치인이라도 나만 잘 살게 해주면 되지, 우리 잘 살게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를 대신 잘 살게 해줄 사람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것은 참 좋은 공짜인데요, 그런 공짜는 없다고 봐요. 누가 누구를 잘 살게 해주겠습니까? 오히려 잘 살게 해주겠다, 다 주겠다, 무상으로 뭐 해주겠다, 이거 사채업자로 봐야 돼요. 사채업자. 왜 사채업자입니까? 빌려줄 때는 거저주죠.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피와 뼈를 뽑아낼 듯이 받아내지요. 어떤 경우는 10배, 20배도 뽑아내려 하지요. 이게 사채업자입니다.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또 그냥 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건 누군가는 어디서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다 국민 세금에서 나오고 또 모두가 피땀 흘린 그 자리에서 다시 뽑아내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말을 즐겨 쓰는 정치인이야말로 멀리해야 될 대상이고 의심해야 될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모든 국민들이 애국힘이 돼가지고 이 운동을 해야 돼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오보를 날리고 허위보도를 하고 그런 언론이 있다 하면은 그거야 절대적으로 구독, 거부 공짜로 넣어줘도 절대 받지 말고, 공짜로 받아도 광고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도 받지 말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열어보지도 말고 클릭도 하지 말고 뉴스도 보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애국시민운동이 왜 그렇게 할 때 그 언론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하거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언론은 문 닫게 되는 것이고, 아무도 상대 안 해준 언론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사 아무리 써도 안 읽으면 그만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댓글을 달고 또는 항의 전화를 하고 직접 어디 해당 책임자한테 메일을 올리고 항의하고 아니면 자료를 올려주고 이거 이렇다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전부 애국시민운동입니다. 또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어떤 자료를 올려준다든지 현실을 알려준다든지 우리 국방부에 어떤 현실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애국시민운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니까 남도 다 알 거다 하지만 안 그래요. 모르는 사람 허다예요. 그러니까 같이 알자고 알려주는 거고, 또 상대방이 아니다 싶으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애국시민운동입니다. 이건 내 혼자에서 뭔 힘이 있나, 한강에 모래 같은데 이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하리라,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길 바라지 않고 내가 한다 하면은 내가가 모이면 바다가 되고 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약하게 보이지만 뒤에는 강하게 눈에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태극기 집회도 그 일환 중에 하나죠. 그러나 직접 문 앞에 하는 게 뭡니까? 집 앞에서 시위하는 것도 문 앞이지만은 바로 당사자들한테 전하고 항의하고 메시지 올리고 이런 게 눈앞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어떤 판사가 뭔가 잘못했다, 영장 발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항의하는 거고 잘하면 칭찬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지로 보내든 뭘로 하든. 가만 컴퓨터 앞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방법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애국시민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위하고 개개인 자신을 위하는 거죠. 이런 운동에는 기업도 다 참여해야 됩니다. 기업도.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 기업 쪼개버리겠다, 해체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흔히 나라를 걱정하고 애국 시민들 그런 소리 합니까? 절대로 안 하잖아요. 모두 자유, 평화, 현 체제 이런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럼 그 존중한 세력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음 다루는 거, 이 불안정시 없애는 거 조금 해볼 거예요. 요즘 자꾸 불안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불안하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의욕이 없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두근대거나 이런 분을 위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부터 관심 없으신 분은 이제 끄세요. 우선 마음을, 느낌을 강하게 가져보세요. 느낌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을 야하게 가지거나 좀 편하고 조용하게 하고 싶고 걱정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없었으면 이 마음이 있겠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강하게 가져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겁이 많아지면 그 에너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때는 뭘로 바꾸느냐? 분노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중립이 되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가지고 우선 얼굴도 몸도 웃어야 됩니다. 혹시 찡그리거나 우울하게 가지면은 기혈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불안이 더 심해져요. 자, 죽어도 웃고 죽자 하는 기분으로 눈도 웃고 입도 웃고 몸도 웃으세요. 표정을 그렇게 잡아보세요. 마음도 그렇게 하고 억지로 해도 됩니다. 억지로 해도 차츰 느낌이 그와 같이 될 거예요. 같이 해보는 거예요, 전부가. 그럼 쉬우니까 같이 느끼고 같이 해보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느끼고 같이 해봅니다. 뭐 그 방법이 뭐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느낀 대로 해보면 돼요. 쉽게. 그 방법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이 목 아래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배 앞에까지 허공을 바라보세요. 자, 이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생각으로만 바라보세요. 생각으로만 그 허공을 바라보세요. 저 멀리 바라볼 거 아니고 몸 앞에 그냥 바라보세요. 그 범위도 좁게 하지 말고 좀 넓게 하세요. 범위도 넓게. 몸 앞에 바라보시고 범위도 좀 넓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어떤 생각이 나거나 생각이 없거나 불안하거나 그 안에서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고 불안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절대 없애지 말고 그냥 놔두고 바라보세요. 그 앞에서 생각하고 느껴야 됩니다.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바라보는 허공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세요. 거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생각이 나도 거기서 나고 생각이 안 나고 느낌이 있어도 거기서 있고 없으면 거기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생각이 들끓던 두렵던 괴롭던 슬프던 전혀 없앨라 하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그냥 놔두고 바라보는 겁니다. 할 일은 그냥 바라보고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럼 이게 때로는 잘 되고 안 되기도 하겠죠. 끊어지고 이어지고 놓쳐버리기도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어가면 됩니다. 끊어져도 괜찮고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잘 돼도 괜찮고 마음이 들끓어도 괜찮습니다. 상관하지 말고 쭉 살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점점 몸과 마음의 상태가 중립으로 돌아오면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자주 겁이 나신 분들은 옷을 두텁게 입고 땀이 살짝 날 정도로 유지하세요. 그래야 겁이 없어집니다. 이 가슴 복판, 명치 쪽 이런 데가 차가우면은 겁이 더 나요. 두려움이 더 생기고 특히 몸이 안 좋으신 분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훈훈하게 하세요. 그럴 때는. 다만 이 방법은 화가 잘 나신 분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한 2, 3일 하다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고 이럴 때는 이제 조금 쉽니다. 쉬고 또 다시 하고 그러세요. 2, 3일 하다가 화가 나고 짜증 나신 분은 좀 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저 늘 틈틈이 늘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어가기만 하면 된다. 예를 써서 어느 부분을 막 집중하고 들여다보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부드럽게 허공같이 아무것도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그것도. 생각 속으로 바라보지 어느 부분을 초점 맞춰서 느끼고 바라보고 하지 마세요. 힘 하나도 들이지 마세요. 그저 아주 편안하게 바라봐야지 힘을 들여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 하다 안 하다 해도 이어지면 됩니다. 이제 또 캠페인 할 거예요. 이 유튜브 사용하는 방법, 공유하고 퍼가고 등등. 그러니까 이거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끄세요. 화면에 좀 지나갈 겁니다. 그 유튜브 화면을 캡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나가면 참고로 하세요. 유튜브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화면 왼쪽 하단에 그 올린 사람의 닉네임이 나옵니다. 본명이 됐던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리는 닉네임은 음악게임으로 올라가지요. 음악게임이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목에 항상 월드 미래판 연구소 이게 들어갑니다. 뭐냐? 이 모든 내용은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음악게임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홈이. 그 홈에 홈자 옆에 동영상 있는데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드린 모든 동영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계속 더 나타나죠. 지난 과거께.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나옵니다. 음악게임 그 닉네임 아래 구독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구독이란 글자. 여기 지금 화면에 2자를 써놨어요. 2번. 음악게임이 1번으로 표시되어 있죠. 구독은 2자로 표시해 놨는데요. 이 구독을 누르게 되면은 구독 신청한 게 됩니다. 무료 구독입니다. 왜 구독을 하느냐? 이 구독은 그 신문을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때마다 신문요 하고 갖다 주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이 올라오면은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스마트폰에 어디 신호가 오죠. 오면 그때 보면 되죠. 이래서 구독 신청을 하는 겁니다. 구독을 누르면은 그게 자동으로 받아지는 거죠. 그리고 구독도 글자 밑에 지금 화면 왼쪽 하단 밑입니다. 화면의 왼쪽 하단, 왼쪽의 하단 밑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구독 글자 밑에. 그 공유를 누르면 또 그건 뭐냐? 그 안에 여러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여러분 잘 아는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게 다 나타나요. 그럼 카카오 스토리에 거기 공유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이 화면을 좀 같이 보자 할 때는 카카오 스토리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공유를 해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하려면은 반드시 구글 계정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구글 지메일이 있죠? 지메일 그 메일인데 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처럼 지메일이 있어요. 그게 구글에서 하는 메일입니다. 그 지메일에 가입을 해놓게 되면 자동으로 유튜브나 구글 플러스나 모두 가입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메일 아니라도 다른 데서 가입해도 돼요. 구글에 일단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지금 말한 화면들이 다 나타나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수적으로 지메일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메일이나 구글 플러스나 아무데나 가입해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가입하면 유튜브에도 가입된 것 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유도 하고 구독도 하고 다 되죠. 또 보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화면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아주 아래쪽에 표시된 거, 그 조회수라고 있죠? 그 아래 손 모양이 있어요. 저 엄지손가락 위로 척 올라가 있는 거, 이거는 좋아요 표시죠? 거기 누르면 이제 좋아요가 올라가죠? 한 번 더 누르면 취소고. 그렇게 되죠? 이게 유튜브 화면에만 나타납니다. 근데 각 사이트에 퍼갈 경우, 그때는 어떻게 퍼가느냐? 사이트에 퍼가는 경우.
내가 지금 카페를 움직이는데 거기로 퍼가자. 이런 경우 안 있습니까? 블로그에 퍼가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퍼가느냐? 바로 화면이 동작할 때 오른쪽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그걸 대면은 거기에 URL 퍼가기가 있어요. URL 그 주소입니다. HTTP 하고 나옵니다. 그 주소를 퍼다가 올리는 게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소스 코드 복사 이게 나옵니다. 그것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소스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게시판에 이제 소스를 HTML 올리는 그 아이콘이 있는 데는 그걸 퍼다가 거기 넣어주면은 바로 그 사이트 게시판에서 이 화면이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콘이 없는 경우는 URL로 퍼가기를 해야 돼요. URL로. 근데 URL 퍼가기를 해서 누르면 바로 유튜브 화면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고, 소스 코드 복사로 하는 경우는 유튜브 화면으로 못 넘어오고 그 사이트에서 재생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조금 전에 말한 구독 신청도 못하고, 좋아요 클릭도 못하고, 또 음악게임 홈에 들어와서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 화면으로 넘어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화면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입니다. 삐퉁이 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대면 유튜브로 넘어오는 그 유튜브 표시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면 유튜브 화면이 재생됩니다. 자기가 보고자 하는 화면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 그 밑에를 보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이 다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뭐 음악게임, 구독, 조회수 다 보일 거예요. 되도록이면 유튜브 화면으로 넘어와서 보세요. 어렵습니까? 이제 이거 다 아시죠? 사실은 아는데 모르신 분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 부분을 다시 돌려서 또 보세요.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막대기. 그걸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보세요. 반복해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